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이 과목 신용장 통행규칙과 국제무역규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좀 아무래도 그 첫 번째 과목과 다르게 이게 다 영어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영어로 된 거에 비해서 너무 영어에 대한 거 집중만 영어에 대한 걸 뭐 하지 않더라도 일단 한글로 된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면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하는 이 시험이 사실 영어를 테스트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영어로 테스트하는 건 아니고요. 영어로 된 지문을 봤을 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영어적인 그런 스킬을 더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 자체를 좀 잘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저희가 1과목에서 하는 내용하고요. 겹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계속 상기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하나 넘겨보시면은 그 학습 전략이 나옵니다. 학습 포인트. 거기 보면은 접근 전략, 그 다음에 기출 트렌드, 이거 제가 다 내용을 썼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쯤에 보면은 규칙별로 그 출제되는 순서가 나와 있어요. UCP 600, ISBP 745, URDG 758, ISP 98, URC 522, URR 725 이 순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는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저희는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아니죠. 학습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뭐 연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단기간 안에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론 합격하고 나서 공부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게을리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일단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사실상 UCP 600이랑 ISBP 745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 뒤에 뭐 URDG, ISP 여기서는 뭐 많이 나와봤자 두세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쪽을 좀 주로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UCP 600의 경우에도 거기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요. 출제 빈도가 높은 조항을 제가 기재해놨습니다. 6조에서 8조, 10조, 12조, 14조, 38조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셔가지고요. 내가 다른 조항은 몰라도 이 조항만큼은 정말 달달 외워서 가겠다. 눈에 정말 익혀두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가지시면은 실제 시험장에 가셔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보고요. 바로 134페이지 핵심 정리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조항별로, UCP 600의 조항별로 이렇게 출제된 문제가 있고요. 하나씩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빈칸을 채우는 문제고요. 여기 보니까 가운데 그 내용이 있는데요. 양 당사자가 신용장에 대해서 배제하거나 변경하기를 원한다. 어떤 변경이냐면 뒤에 보시면은 Article of UCP from, UCP라고 써 있잖아요. UCP 600의 규정의 어떤 특정 내용들을 변경하거나 배제하기 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밑에 하면 되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대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exclude하고 modify 이렇게 명칭을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려보면은 UCP 600이라고 하는 것들은 임의 규칙이라고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임의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만 명시해주면 됩니다. UCP 개설을 하게 되면 거기 조건에 UCP 600의 규정을 따른다 이런 것만 들어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조항들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그 운송 서류의 경우에 운송 서류에 제시를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별도로 제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는 유효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송 서류가 제시가 된 날이 아니고 발행된 날의 다음 날부터 21일을 경과하기 전에만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21일을 경과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 기간이 경과한 걸로 보죠. 하지만 그 기간 자체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1일이 아니고 우리는 10일 정도로 하자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변경된 상태로 그 내용이 우선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조 보겠습니다. 2조는 정의가 나와 있고요. UCP 600에서 일치하는 내용을 고르세요 라고 들어가 있네요.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제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쵸? 일치하는 제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치하는 제시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오겠죠. 저희 UCP 600 제2조에 나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에서 자신한테 일치하는 제시가 있을 때 그 내용이 확인되면 내가 무조건적으로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하는 걸 말을 하는데, 일치하는 제시라고 한다면은 그 기준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신용장 그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신용장 자체가 뭘 말을 하겠어요? 신용장 조건을 말을 하는 거겠죠. 조건. 신용장 조건하고 일치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UCP 600의 규정입니다. 여기 보면은 앞에서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이런 말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UCP 600보다도 아까 저희 봤던 것처럼 당사자 간의 합의, 즉 조건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이 조건하고 UCP 600이랑 다른 게 있으면 조건이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조건에 맞춰서 일치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이 서로 충돌되는 게 없다고 했을 경우는 UCP 600의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 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 ISBP의 규정에 일치가 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AND 조건입니다. AND. 세 가지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 해요. 동시 충족 조건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관련된 것이 첫 번째 보기에 있네요. 일치하는 제시라고 한다면은 그 내용을 봤을 때, 그렇죠?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장 그 자체의 조건.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applicable provisions of these rules. 이게 뭔가요? UCP 600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라고 해서 ISBP를 의미를 하죠. 이 세 가지. 나머지 볼까요? 나머지. 여기 보니까, 밑에 보니까요, 은행 영업일이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 나머지. 한번 정리해보세요. 여기 보면 그 UCP 600의 2조에 가서 보면은 정의에 맞춰서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 내용에서 어떤 게 잘못됐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UCP 600에서 다음 주어진 내용 중에 불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경우에 신용장의 경우는 별도의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이다라고 하죠. 취소가 불가능한 그 신용장이 뭐냐면은 당사자의 전원의 합의가 없이는, 즉 일방의 어떤 동의만으로, 의사만으로 취소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취소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전원의, 즉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취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런 표시가 없어도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말 맞죠. 두 번째, 지금 단수는 복수를 포함한다, 뭐 이런 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복수는 단수를 포함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단수든 복수든 명칭을 같이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words such as prompt, immediately, or as soon as possible would be interpreted as no later than 5 banking day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거 바로 이해 가시죠? 즉시, 즉각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아삽이라 부르죠. 이런 것들은 사실 명확하게 정의된 날짜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닌 거죠. 정확하게 며칠 내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써주면 그거를 보고 해석하면 되는데, 그런 표현이 없는 경우는 이거는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UCP 600의 규정을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당사자 중에 은행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은행의 입장에 봤을 때 이런 표현이 붙어 있으면 이건 사실상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좀 해석에 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은 이거는 무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4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on or about이죠. on or about. on or abou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1과목에서 봤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5월 5일이라고 했을 때 5월 5일 좀 더 뺄게요. 5월 5일 말고요. 5월 6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5일 하면은 5월 1일이죠. 뒤로 5일 하면은 5월 11일이죠. 그리고 가운데 날짜를 include 합니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5일, 5일, 1일, 총 11일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를 의미를 한다라는 거. 그쵸?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런 표현을 잘 보셔야겠죠? 여기 보니까 이제, 그쵸? 5 calendar days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맨 끝에 보시면 include라는 표현도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숫자를 5일이 아니라 3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include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exclude라고 말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위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딱 출제하기 좋은 단어들인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신용장과 계약, 독립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볼게요. 지금 답은 1번이죠. 1번. 여기 보니까 은행과 애플리컨트, 그 다음에 이슈잉 뱅크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죠. 신용장이 개설이 되고 나서는 그러니까 영향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신용장이 개설되고 나서는 개설된 그 주체가 누군지 보면은 신용장을 개설한 자, 그다음 중간에서 이것을 확인해주는 자, 그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대금 결제를 받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당사자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의 경우에는 사실상 독립적인 관계라고 봐서 영향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수출자라고 부르는 그 수익자가 있죠. 베네피셔리랑 개설 의뢰인, 애플리컨트하고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 둘 간의 계약이 뭔가요? 매매 계약이잖아요. 매매 계약. 매매 계약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어떤 그 계약이 파기된다거나 아니면은 계약이 취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한쪽에 개설 의뢰인이 갑자기 부도가 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상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수익자가 개설 은행에다가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를 하게 되면 그때는 대금 결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장 거래가 물론 여러 당사자들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수익자한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익자 자신의 어떤 기택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금 결제를 무조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출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을 받는 거겠죠. 내가 물품을 인도했을 때 대금 결제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넘어갈게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6조 이용 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 장소. 이거는 이제 이용 방법, 사용 방법을 말을 하는데요. UCP 600에 보면 불일치한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보기 보니까 credit is issued or available by a draft drawn on the applicant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는 답이 1번이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개설 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급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드래프트라고 하는 게 바로 한 어음을 말을 하잖아요. 환어음이 뭔가요? 발행한 자가 환어음을 발행한 자가 발행인이 지급인으로 하여금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거죠. 돈 줘라고 하는 겁니다. 단 지급을 받는 자가 누군가요? 수취인.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발행한 자가 수취인인 경우가 많을 텐데 필요하다면 때로는 제3자가 되기도 하겠죠. 이런 형태로 대금을 지급 청구하는 요식 유가 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용장 거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개설 의뢰인은 이 거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대금 결제의 의무를 갖고 있는 자는 개설 의뢰인이 아니고 개설 은행이기 때문에 환어음상의 지급인을 명시를 할 때도
개설은행 앞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답은 1번이 잘못됐습니다. 뭐 이번의 경우도 그쵸, 제시 기일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로 제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죠. 그 전에 이게 그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을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도 제시 장소를 명시를 해야 됩니다. 어느 장소에서 제시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 제시가 이루어지는 날짜가 있죠. 제시 기일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 장소에 도착한 날짜, 제시가 된 날짜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이럴 수 있잖아요. 수익자가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이 신용장 거래상에 제시 장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제시 은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은행이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그 기간 전에 주어진 그 제시기일 전에 제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거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보시면요. 4번 같은 경우도 뭐 지급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일람지급인지 연지급인지 뭐 인수인지 매입인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제7조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개설은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불일치하는 것을 고르라고 들어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보니까 기본적으로 개설은행의 의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그림을 가지고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뭐 뻔한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익자가 있겠죠. 베네피셔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개설 의뢰인 애플리컨트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는 개설 은행이 있습니다. 이슈잉 뱅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통지은행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통지를 하는 은행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개설 요청을 하게 되고 개설을 하게 되면 이걸 받아서 통지를 하게 되죠. 통지를 해서 통지받은 내용에 맞춰서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제시를 하는데 보통 제시를 하면서 통지은행 말고 뭐 매입은행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매입은행한테 매입 청구를 하게 되죠. 매입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거를 제시된 서류를 봤을 때 뭐 심사를 해봤더니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판단되면 거기서 매입을 하게 될 수가 있겠고요.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 개설은행한테 상환 청구를 하게 되죠. 상환 청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상환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개설은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금 결제에 대한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게 돼요. 결제, 안어라 보죠, 안어. HONOUR 이라 부르는 결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전제가 있겠죠? 일치하는 제시가 있을 때 대금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만약에 일람지급 조건이다라고 했을 때 뭐 일람지급 조건이든 그쵸? 뭐 일람지급 조건이든 연지급 조건이든 뭐 인수 조건이든 뭐 개설은행은 반드시 대금 결제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거 맞고요. 첫 번째 보기. 두 번째 보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니까 지정된 은행에서 일람지급의 형태로 대금 결제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지금 제가 매입은행이라 썼는데요. 이거를 매입의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일람지급의 형태라고 한다면은 지급은행이 되겠죠. 원래는 지급은행에서 대금 결제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때 그 공은 여기로 넘어가죠. 개설은행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금 결제를 해줄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한 순간부터 취소 불가능한 결제 의무를 갖고 있는 자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다른 제3자한테 이 업무를 하라고 이제 위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임 받은 자가 업무를 하지 않게 되면은 당연히 위임을 한 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3번의 보기도 맞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인수를 받기로 했는데 지정된 은행에서 인수를 하지 않게 되면은 개설은행이 대금 결제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The issuing bank must negotiate라고 써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헷갈릴 리가 없어요. 매입의 경우에는 뭐 negotiation이라고 부르죠. 매입이 뭔가요? 선구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구매.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선구매가 뭔가요? 원래 대금 결제를 받기로 하기 전에, 한 시점이 되기 전에 구매를 먼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익자 입장에서는 대금 결제를 받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구매를 할 자에게, 그러니까 그것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 자에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선구매를 하게 되면, 즉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결제가 아닙니다. 결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대금 결제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신용장 그 의무에 따라서, 신용장 거래상 가진 의무에 따라서 그 의무를 다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선구매, 원래 결제되기 전에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결제 행위가 아니고요. 결제 행위가 아니고 나중에 결제를 못 받는 상황, 즉 상환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 매입에 대해서 다시 돌려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소구권 행사라고 말을 하죠. 리콜스라고 부릅니다. 리콜스라 부르는 그런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어원법상에서도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권한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개설은행이 매입을 한다는 개념 자체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설은행은 최종 보스라고 보면 되거든요. 최종 보스. 그렇죠? 끝판왕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은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선구매자며, 선구매. 원래 결제를 받아야 되는 시점 전이기 때문에 선이 아닌 거죠. 개설은행 같은 경우는 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결제를 하는 자,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매입은 해당되지 않고요. 다만 그 나중에 나올 텐데요. 확인은행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할 수 있어요. 단 이거를 그냥 기존에 나왔던 것처럼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매입을 인정해주면 사실상 다른 은행하고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하더라도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without recourse라는 조건으로 해서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8조죠, 8조. 확인은행 의무가 들어가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보셨던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7번에 보기 1번을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The confirming bank must negotiate라고 한 다음에 가운데 거기 보시면 without recours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헷갈리게 문제를 만들 거면은 without이 아니라 with라고 말을 써버리면 이거는 조금 헷갈리게 문제를 낸 거구나라고 보면 되겠죠. 나머지도 똑같고 맨 4번 보기 볼까요? 4번 보기. The confirming bank must honor even if each presentation has minor discrepanc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대금 결제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게 뭐 마이너한 부분이다, 뭐 메이저한 부분이다라는 거 떠나서 일치하는 제시가 없으면 대금 결제를 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죠. 디스크레펀시가 마이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랑 상관없이 대금 결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138페이지 8번 문제 볼게요. 빈칸 안에 채우는 부분이고요. Credit and any amendment may be advised to 땡땡 through advising bank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지은행을 통해서 누구에게 통지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조건 변경서가 뭐 신용장이나 조건 변경서는 통지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지받는 주체가 누군가요? 여기 나와 있는 수익자죠. 베네피셔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지라고 하는 개념만 알면 되겠네요. 통지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신용장을 개설하고 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주면 되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국가가 서로 다릅니다.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 수출국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수입국이고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사실 개설은행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통지은행하고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저희가 코레스뱅크라고 하는 말 쓰잖아요. 코레스뱅크. 이거 보면 서로 간에 이제 그런 그 거래를 쭉 해왔던 업체다. 은행이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뭐 그 스위프트라고 하죠. 전산망으로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알려주면, 전산으로 알려주면 이거 보고 통지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여기 있는 은행이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가운데 또 다른 은행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은행 통해가지고, 여기 요청하고, 여기 요청해서, 제2 통지는 통해서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통지라는 행위 자체는, 어드바이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통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전달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통지라고 하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전산으로 이렇게 전신으로 이렇게 내용이 왔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을 이제 종이 문서 출력을 한단 말이죠. 출력을 할 때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 보게 돼요. 외관상의 진정성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은 진위 여부가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이상이 없을 때 통지라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1과목을 할 때 문제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는 면책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66배 34조에 가서 보시면은 그 서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조성, 변조성 등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면책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답이 뭐였냐면은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간단한 거 있죠. 그냥 기본적으로 통지를 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게을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 생각해 봤을 때 통지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통지를 받는 주체가 수익자이기 때문에 답은 간단하게 고를 수 있겠네요. 베네피셔리.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60회 600에서 이제 다음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불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 보기 보니까 신용장은 변경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여기 보니까 지금 agreement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the confirming bank의 동의 없이 취소되거나 조건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can be amended or cancelled라고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둘 다 안 됩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변경되거나 조건 변경되거나 취소를 하려면은 기본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수익자, 개설은행, 그 다음에 있다면 확인은행 이 세 가지거든요. 답은 1번이 잘못됐네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두 번째 보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신용장 말고 조건 변경서를 발행했을 때는 발행한 그 순간부터 발행은행, 즉 개설은행은 취소 불가능한 책임을 지게 되고요. 확인은행 같은 경우는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원래 신용장 개설했을 때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조건 변경서에까지도 확인을 할 의무는 없지만 만약에 확인을 추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확인을 추가했을 때부터 이제 채로 그거 이제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partial acceptance of an amendment is not allowed and will be deemed to be notification or rejection of the amendment라고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승낙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조건 변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조건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변경되는 게 있는데 내가 그 수익자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요. 수익자라고 봤을 때 1, 2, 3번 중에 1번과 2번은 나에게 유리한 조건인 것 같은 거죠. 유리한데 3번의 경우는 좀 불리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빼고 1, 2번만 난 동의를 하겠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 거면 전체에 대한 동의를 하던지 아니면 거절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부만 승낙하는 경우는 조건 변경에 대한 거절로 간주된다라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른쪽 갈게요. 10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고르세요라고 들어가 있네요. 자, 내용 보니까 일단은 전송과 예비 통지 신용장 조건 변경이라고 해서 11조 이거 나와 있고요. 텔레 트랜스미션 스테이츠라고 해서 땡땡이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더 메일 컨퍼메이션이란 말이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전송으로 보내는 거, 그러니까 전산으로 보내는 거 있죠? 이거랑 우편으로 보내는 거랑 같은 효력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전송으로 했지만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반드시 우편으로 된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편 왔던 확인서를 송부했던 내용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답은 1번이네요. 상세한 사항은 추후 통지한다. Full details to follow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나중에 오는 것이 더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이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밑에 보면은 그렇게 된 것은 the transmission will not be deemed to be operated credit or amendment로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첫 번째 왔었던 미리 왔었던 사전 통지됐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11번 문제를 볼게요. 밑에 내용을 보니까요. yes or no를 고르는 문제인데 밑에 보니까 답은 no네요. 그죠? no. 개설은행은 지정은행에 인수한 환호음, 부담한 연지급 확약을 선지급 또는 구매하기 위하여 그 지정은행한테 권한을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no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Regarding bank to bank reimbursement arrangement, which of the following article is not correct라고 써 있고요. 밑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불일치한 그 내용이 어디 있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환 약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상환 청구, 상환 약정. 아까 그림을 지워버렸는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수익자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매입을 한 은행이 되겠죠. 매입은행. 매입을 해서 이제 돈을 미리 준 겁니다. 이 사전에 지급을 해줬는데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개설은행한테 상환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관련 서류들, 뭐 예를 들면은 뭐 환어음이 있다고 가정하면 환어음뿐만이 아니라 뭐 선적 서류가 있다고 치면 이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전달을 해주면서 이제 대금 결제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거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수건한 여기 은행 상환은행을 통해서 상환 청구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다가 상환 청구, 여기다가 상환. 그래서 이 은행 입장을 봤을 때는 매입은행이 청구를 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청구은행이라고 말을 씁니다. 청구은행.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환하는 것이고 여기서 하는 이 둘 간의 관계는 이거랑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 여기에 유효기일에 영향받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이거 관련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일치한 것을 고르는 부분이고요. 여기 쭉 보니까 첫 번째 보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상환수권을 부여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시적으로 그런 내용을 기재를 해서 상환수권을 상환은행한테 상환수권을 준다라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클레이밍 뱅크라고 하는 게 청구은행을 말을 하죠. 청구은행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그 일치한다는 증명을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여기 은행 입장에서는 일치성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건 맞죠.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건 맞긴 하지만 이 역할을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환은행에서 내가 대금 상환을 하려면 조건이 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서류가 과연 일치한다는 사실을 나에게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다.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여기 보시면은, 그쵸? Reimbursing banks charges are for the account of claiming bank 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수수료죠, 수수료. 상환에 관련해서 발생되는 뭐 비용, 수수료 이런 것들은 누구의 부담으로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떡 하나 더 준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요청을 한 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이거 누가 요청했나요? 여기 있죠. 개설은행이 상환은행에 요청을 해서 권한을 부여해 줄 테니까 나 대신에 상환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청한 자가 부담하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 있는 청구은행은 아니고요. 개설은행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클레이밍 뱅크가 아니고요. 더 이슈잉 뱅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약에 이제 그 관련 비용이 기본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은행이 부담을 하는 게 맞지만 그냥 수익자가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여기서 상환을 할 때부터 그 비용,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 indicate in the credit and in the reimbursement authorization 처음에 신용장하고 그다음에 상환에 관련된 그 얘기를 수권회 할 때 거기에다가 그 수수료에 대한 부담 주체를 기재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공제하고 이렇게 돈을 지급을 하겠죠.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날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14조 내용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 문제만 나와 있네요. 한 가지 문제만. 여기 보니까 7월이죠. 7월 1일 날 개설이 됐고요. 그리고 7월 16일 날 제시가 됐는데 이거 보니까 이 서류가 지금 서류 발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나머지 보면은 첫 번째 보기는 줄라이 1스트라고 돼 있어서 7월 1일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6월 30일, 세 번째 경우는 7월 18일, 네 번째 경우는 7월 6일인데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신용장의 개설 날짜죠. 제시가 된 신용장 발행되기 전에 개설되는 게 인정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신용장이 개설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뭐 제시가 된 이후에 발행된 서류가 인정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기본 원칙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래를 생각해 봤을 때 신용장이 개설되고 나서 여기서 전달해주고 통지를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수익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통지 받고 나서 준비를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통지를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환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선적 서류 요구를 할 때는 선적 서류라 함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업송장, 그다음에 포장 명세서, 그다음에 운송 서류가 들어가거든요. 운송 서류 같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고 난 이후에 준비를 해서 선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용장이 개설되고 난 후, 그 다음에 나중에 신용장을 제시를 한다고 했을 때 제시가 되기 전에 날짜로 서류가 발행되는 게 맞는데 여기 보시면은 발행된 날짜는 7월 1일, 그 다음에 제시된 날짜는 7월 16일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원래 원칙은 그 사이에 서류가 발행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7월 1일 가능할 것 같고요. 7월 6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6월 30일 같은 경우 과연 인정이 되는 것이냐?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발행된 서류인 건데 사실 이것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 볼 수 있지만 서류를 미리 발행할 수 있어요. 준비를 미리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발행한 것도 허용을 해주지만 다만 제시가 된 날에 그 이후에 발행되는 것은 이거는 모순이 되는 거죠. 제시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적 서류가 있어야 돼요. 운송을 하고 나서야 선적 서류가 발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시 일자 이후에 제시를 한다? 이거는 명백한 잘못된 겁니다. 오기재가 된 거겠죠. 실제로 선적이 늦게 됐다기보다는 작성을 할 때 그 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사용했던 양식을 그대로 이렇게 디렉을 해서 갖고 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1년 전으로 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명백한 실수라 볼 수가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를 고르세요 라고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제15조죠. 간단한 조항이네요. 일치하는 제시라고 들어가 있고요. 일치하는 제시가 있다라고 판정이 되면, 확인되면 개설은행은 대금 결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안어가 들어갑니다. 뭐 사실 여기서 가장 하면 안 되는 실수가 뭐냐면 3번이죠. 니고시에이션. 니고시에이션은 절대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설은행하고
매입하고는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나머지를 보면은 페이먼트, 어세텀스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안어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게 과연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돼버리면은 답이 안 맞는 거죠. 보니까 페이먼트를 골려봤더니 밑에 어세텀스가 있어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전체 다. 페이먼트, 디폴트 페이먼트, 어세턴스까지 포함하는 안어가 들어가야겠죠.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 16조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중요하다고.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nominate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confirming bank, if any or the issuing bank decide to refuse to honor or negotiate.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요. 대금 결제를 거절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It must give a single notice to the effect to the presenter which of in is inappropriate to state.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불일치하다고 이제 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단일한 한 번의 그런 불일치 통지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The bank is considering to honor or negotiat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인수, 지급, 그러니까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답은 1번이 잘못된 거죠. 밑에 포인트 나와 있는데요. 인수 중인 것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고 나머지를 볼게요. 나머지. 여기 보니까 2번의 경우에는 그 각각의 불일치를 여기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3번의 경우에는 그 서류를 다시 내가 반환하고 있다. 얘기를 들어가는 거고 4번의 경우에는 미리 전달받았던 지시의 내용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기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어렵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에 불일치가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UCP 600 제16조에 나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불일치 통지가 있어야 되는데 통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불일치 통지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급 거절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지급 거절 사실을 명시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대금 결제를 거절할 거다라는 거 있죠. 거절하려고 한다라는 거 있죠. 두 번째, 각각에 대한 불일치 사항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일치 사항이겠죠.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세 가지 불일치 사항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불일치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거를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나눠서 따로따로 통지를 하면 안 되고요. 한 번에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전체 다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류 심사 기간을 놓고 보면은 5영업일로 되어 있잖아요. 서류가 제시가 된 날에 다음 날부터 최대 5은행 영업일까지로 들어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이 불일치한 사실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이 기간 안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완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불일치 사항들을 한 번에 알려줘야 이걸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첫 번째 불일치 사항이 있어가지고 부랴부랴 준비를 했는데 보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또 한 번 더 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기간이 모자라서 보완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됩니다. 한 번에 해야 돼요. 이렇게 한 번에 못하면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서류의 행방이에요. 서류의 행방. 아까
아까 저희 보기 봤던 거 기억나시죠? 서류의 어떤 행방, 어떤 거냐면요. 서류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될 예정이다라는 거 있죠. 예를 들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서류를 내가 보관하고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서류를 돌려보내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개설은행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개설 의뢰인과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 포기를 교섭할 때까지 서류를 보관하고 있겠다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 경우에는 사전에 지시받은 대로 내가 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알아야, 서류의 행방을 알아야 이걸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빠뜨리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볼게요. 16번 문제. 여기 보니까 17조죠. 17조 같은 경우는 원본 서류하고 사본. 이거 같은 경우는 시험을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면요. 원본 서류로 볼 수 있는 것, 사례 예시 나올 거고요. 그거 말고는 어떤 몇 통이 제시가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서류가 제시가 되어야 하는가, 이거를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두 개를 제시를 했네요. 서류 사본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어떤 것이 허용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봤을 때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one original and one copy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원본 한 통은 기본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두 통이 제시가 됐다고 했을 경우에 한 통은 원본으로 제시를 하고 나머지 한 통은 사본으로 제시를 해도 되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기본적으로 서류 두 통을 제시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최소한 원본은 한 통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원본인지 사본인지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본 서류 하나, 사본 서류 하나 이렇게 제시를 하던지, 아니면 원본을 두 통을 제시를 하던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명백하게 원본 서류를 몇 통을 제시를 하세요 라고 들어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적으로 원본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명백하게 사본을 제시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놔요. 그러면 두 가지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원본으로 제시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 원본의 개념이 사본보다는 더 넓은, 더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본 제시 가능하고요. 다만 사본으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한데, 아무런 표현이 없으면 이렇게 제시해도, 그러니까 두 통을 제시하라고 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하는 거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 가능하고, 아니면 원본 한 통, 사본 한 통도 가능합니다. 이 개념들을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두 통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한 통만 제시를 한 거잖아요. 4번 같은 경우에 원본 하나, 사본 하나 이렇게 두 개 제시한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7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